지금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직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한 장수가 오히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인물로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일본이 조선을 덮치기 전 왜 이 장군의 이름만 들으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어떻게 변방에 좌천된 한 무명의 장교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전설의 시작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강철의 신장 이순신이 어떻게 모든 시련을 기회로 바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과에 급제한 이후에 이순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군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일상은 언제나 외로움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지역에 배치되든 늘 같은 패턴을 겪었다. 백성들은 그를 신뢰했고 병사들은 그를 따르지만 상관들은 그를 불편해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며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관료 체계에선 이는 곧바로 불편한 존재가 되는 길이었다. 부대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그는 행사보다 실제 훈련을 중시했고 형식적인 절차보다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우선했다. 병사들이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그를 따르게 된 이유는 이순신이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만 하는 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맨 앞에서 칼을 들었고 가장 먼저 땀을 흘렸다. 장수의 품격은 책상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전장에서 그리고 훈련장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조용한 적을 만들어냈다. 그는 상관 앞에서 아첨하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에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으며 병사들의 생명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군관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이순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그는 보고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맞았다. 상관에게 유리하도록 과장하거나 조작된 보고를 요구받는 것은 당시 조선 군부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이순신은 거짓을 쓰는 순간 장수로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고 그 때문에 상관의 미움을 샀다. 업무를 마친 늦은 밤 그는 홀로 촛불 아래에서 병법서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되새겼다. 장군이 되어 백성을 지키겠다는 신념, 그리고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 하지만 현실은 그의 신념을 시험하듯 냉혹했다. 조정의 부패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관들의 질시와 모함은 그가 성장하는 길마다 장애물을 놓았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굽히지 않는 의지는 쇠처럼 단단해졌고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의 심장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일상은 폭풍전야에 불과했다. 그의 원칙이 더 큰 갈등을 불러오고 그의 정직함이 더 큰 시련을 불러올 것임을 당시의 이순신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미 한 영웅의 근육과 뼈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기야말로 위대한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이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내일의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일상의 시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것은 영웅의 기반을 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고 그 기반은 앞으로 닥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다. 이순신은 아직 자신이 어떤 운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굳은 신념과 청렴한 의지는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빛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순신이 겪었던 첫 번째 큰 흔들림은 어느 하루 갑자기 찾아왔다. 그는 항상 그래왔듯 사실 그대로의 보고를 작성해 상관에게 올렸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상관은 분노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보고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순신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쓴 보고는 사실 그대로였다. 병력 상태, 무기 현황, 지역 상황 모두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실적이 좋지 않아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상관은 그 실적 부진을 보고 조작으로 덮으려 했고 이순신에게 그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 이순신은 답했다. 대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상관의 오만을 건드렸다. 그 순간부터 상관은 이순신을 향한 척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이순신을 모함하는 소문이 퍼지고 그가 결코 하지 않은 직무태만 백성, 착취 같은 말도 안 되는 혐의가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정으로부터 공식 문서가 내려왔다. 이순신 파직. 너무나 갑작스러운 명이었다. 이순신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결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군관의 파직이 아니라 장수의 양심을 권력이 짓밟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험의 부름은 늘 고난의 형태로 찾아온다. 이순신에게는 이 상황이 바로 그 부름이었다. 조정의 명령에 따라 그는 자신의 짐을 싸서 새로운, 더 열악한 지방으로 떠나야 했다. 좌천이었고 조정의 의도는 명확했다. 조용히 살다 사라져라. 그러나 이순신은 운명을 느꼈다. 그는 좌천을 패배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조선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자신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나는 길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어두운 겨울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라가 나를 버릴 수는 있으나 나는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험의 부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굴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웅의 길을 향한 초대장이었다. 이순신은 바로 그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 선택이 훗날 조선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 아직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역사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좌천된 초입의 시간 동안 이순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그가 지켜온 원칙과 진실성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큰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솟아올랐다. 보고를 조작한 적도 백성을 괴롭힌 적도 없다. 오히려 누구보다 청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억울한 파직, 좌천, 그리고 조정의 냉혹한 판단이었다. 새로운 근무지로 향하던 길에서 그는 무겁게 말을 몰았다. 바람은 차가웠고 산길은 캄캄했다. 그 적막한 순간 속에서 그는 여러 번 자신에게 물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나 같은 사람은 결국 조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답받는 것도 아닌데 그는 잠시 흔들렸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들린다. 특히 억울함과 배신을 동시에 맛볼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순신의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기억했다. 장수가 된다는 것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오래된 신념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회의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 안에서 한층 더 깊은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이었다. 좌천된 지역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참담했다. 행정은 무너지고 부대는 기강이 없었으며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백성을 괴롭혔고 군사들은 수년간 훈련조차 하지 않은 채 무기만 닫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 처참한 현실을 보며 자신 안의 갈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백성들과 병사들은 그를 보며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가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알겠다. 그는 파직과 좌천을 조정의 벌이 아니라 백성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결코 부름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다. 부패와 무능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길이었다. 결국 2단계의 끝에서 그는 선택한다. 비록 나는 좌천되었고 억울한 벌을 받았으나 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 부름의 거부는 영웅이라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 거부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조선을 구하는 엄청난 힘이 된다. 좌천된 초임 부대에 도착한 이순신은 처음 며칠 동안 주변을 면밀히 관찰했다. 부대는 무너져 있었고 행정은 엉망이었으며 병사들은 절망과 포기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장수의 명령을 믿지 않았고 군대의 목적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런 병사들을 보며 다시금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왜 자신이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멘토가 나타났다. 그 멘토는 사람의 형태를 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순신은 도착하자마자 버려져 있던 오래된 문서 더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부대의 이전 기록, 지역 민심 보고서, 길게는 수십 년 전부터 적힌 병사들의 사소한 사건 보고 등이 있었다. 몇 장을 넘기던 그는 충격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다.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군량은 줄어들고 병력은 줄어들며 위기는 반복되는데 누구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기록. 이 기록은 마치 그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순신, 네가 싸워야 하는 적은 칼을 든 왜구만이 아니다. 네가 맞서야 하는 진짜 적은 바로 조직의 무능과 부패다. 이순신은 책장을 넘길수록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전 선배 장수들의 판단 미스, 무능, 그리고 때로는 절망을 읽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몇몇 장수들이 남긴 간절한 문장도 있었다.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 누군가 바로잡아야 한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 글들은 마치 오래전 장수들의 영혼이 후대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메시지 같았다. 이순신은 그 순간 깨달았다. 내게 주어진 좌천은 벌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는 명령과 같다는 것을. 그는 문서들을 정리해가며 마치 오래된 장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나 너는 실패하지 말아라. 또 하나의 멘토는 이순신 자신의 신념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병법서를 탐독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손자병법의 한 구절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장수는 의로워야 하며 장수는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그 문장은 이순신을 바로 잡아주고 있었다. 좌천이라는 현실은 그를 한순간 흔들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멘토는 언제나 그를 인도해왔다. 그는 스스로 말했다.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여기가 변방이든 조정 한가운데든 장수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순신의 결심이 굳어가는 순간 병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장수들을 믿지 못해 오랫동안 군기를 무너뜨렸던 병사였지만 이순신에게서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감, 도와주십시오. 이 부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다.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구조 신호였다. 이순신은 그 병사의 눈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을 읽었다. 멘토가 말한 것은 결국 이것이었다. 너는 이들을 살려야 한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그는 이 부대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부패한 관리들을 정리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병사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이순신의 진짜 멘토는 언제나 그 자신의 신념, 역사 속 장수들의 기록, 백성들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멘토들은 이순신에게 전했다. 너의 길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순신이 변방부대의 실태를 파악한 지 며칠 만에 첫 번째 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는 병사들을 모두 집합시켰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불신이 가득했고 그중 일부는 새로운 장관도 얼마 못 버티고 떠나겠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눈빛으로 병사들을 바라봤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군대는 군대답게, 장수는 장수답게. 오늘부터 이 부대는 다시 시작한다. 병사들은 처음엔 비웃었다. 이전에도 이런 말을 하는 장수는 많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군기부터 세우기 시작했다.
밤늦게 술을 마시며 패거리를 만들던 병사들은 단속했고, 상관에게 뇌물을 바쳐 편한 임무를 받던 자들은 처벌했다. 명령 체계를 다시 구축했고, 무너져 있던 훈련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반항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 반항을 모두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눌러버렸다. 그는 직접 무기 손질을 시범 보였고, 병사들과 함께 달리고 함께 싸웠다. 그의 방식은 명령의 힘이 아니라 진심의 무게였다. 어느 날 한 병사가 투덜거리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라고 소리쳤다. 이순신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병사가 편하면 백성은 고통받는다. 우리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들은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순신의 말은 체벌보다 강했고 위협보다 무거웠다. 그날 이후 병사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부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훈련장을 가득 채우던 헛웃음과 무기력은 사라지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근심 대신 결의가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이순신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 장수는 우리를 이용하거나 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대의 변화는 지역민들에게도 즉시 느껴졌다. 몇 년 동안 이어지던 도둑질이 사라졌고, 백성들은 장군이 오시니 마을이 달라졌다고 속삭였다. 백성들은 직접 이순신에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감이 오시고부터 우린 잠을 편히 잡니다." 이순신은 이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요." 이 순간 이순신은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다. 좌천이라는 벌을 부끄러운 낙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도약으로 바꿔낸 것이다. 이것은 장수의 힘이 아니라 인간 이순신의 정신에서 나온 힘이었다. 이후 그가 걷게 될 길은 더 험난하지만 이 첫 관문의 승리야말로 훗날 조선을 구할 모든 승리의 토대가 된다. 이순신은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부대가 변화하기 시작하자 이순신을 둘러싼 환경 역시 급속도로 변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적이었다. 지역의 부패한 관리들은 이순신을 눈엣 가시로 보았다. 여러 해 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착취하고 군량을 빼돌려왔는데, 이순신이 오자 모든 것이 들통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이순신을 제거할 방법을 논의했다. "저 사람 때문에 더는 흠을 숨길 수가 없어.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관리들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이 보낸 사신의 말투, 지역 유지들의 불편한 시선, 보고서 위에 남겨진 알 수 없는 압력들. 그는 더 조심했고 더 단단해졌다. 외부의 적이 강해질수록 내부의 동맹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의 진심을 경험한 병사들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대감, 이 부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우린 드디어 싸울 준비가 되었소." 이순신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 시작이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하지." 백성들 또한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병사들보다 먼저 정보와 소식을 전달해 주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비밀리에 이순신에게 알려주었다. 이순신의 곁에는 이제 진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민심이었다. 그러나 시험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지역 관리들은 조작된 사건을 만들어 이순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마을에서 물자가 도난당했는데 그 증거가 이순신 부대의 창고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정황이 조작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관리들은 오히려 당당했다. 그들은 이순신에게 말했다. "대감, 여기서 물러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오." 이순신은 분노했지만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백성들의 증언을 모으고 병사들과 함께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 며칠 후 백성들이 관리들의 부패를 고발했고, 병사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결국 관리들은 조정에 보고되었고, 그중 몇 명은 처벌당했다. 이 사건은 이순신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것은 권력도 직위도 무력도 아닌 백성과 병사의 신뢰였다. 시험은 이순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동맹은 그를 떠받쳤으며 적은 오히려 그를 더 빛나게 만들었다. 이 시기야말로 이순신이 장수 이순신이 아닌
조선의 희망 이순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이었다. 부대의 재건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점, 이순신은 또 한 번 깊은 질문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군관으로 살았던 과정 속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장수로서의 존재 이유에 관한 문제였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질수록 그는 묘한 압박감과 함께 더 큰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좌천되기 이전에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버텼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단순한 지방 장교가 아니라 조선이 위기에 빠질 때 반드시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이순신은 홀로 야간 순찰을 돌았다. 달빛은 흐릿했고 들판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민가의 희미한 등불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이 평화가 위기에 빠진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그는 병사들을 떠올렸다. 훈련 중 피를 흘려도 결코 불평하지 않는 이들, 그의 명령을 믿고 따르며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이들, 그리고 백성들 또한 떠올렸다. 굶주림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들, 작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농민들. 이순신은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하는 것은 개인적 영달이나 관직의 안락함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다. 장수라는 직업은 단순히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가르침을 떠올렸다. 사람의 목숨을 맡으면 그 책임은 하늘보다 무겁다. 이순신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장수로서의 근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시면을 마주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충분한지,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때로는 벼랑 끝에 선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을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조용히 찾기 시작했다. 그 답은 화려한 전략이나 무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한 민가의 숨결, 병사들의 땀 냄새, 바람 속에서 들리는 백성들의 삶의 소리에서 나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순신은 더 이상 장수라는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싸워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 사명으로 자리 잡았다. 그 순간 이순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전의 이순신은 정의롭고 성실한 장교였다. 하지만 지금의 이순신은 시대를 짊어질 영웅의 근육을 갖춘 존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었다. 그의 심연 접근은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었고, 이 과정은 훗날 명량한 산도옥포 등 조선을 구한 기적의 뿌리가 된다. 그 밤, 이순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면을 바라본 그는 비로소 전설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이순신이 부대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바로잡자 그를 경계하던 세력은 더욱 강한 방식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이순신을 따르는 것이 심해질수록 부패한 관리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이순신을 완전히 제거하자. 몇몇 관리들은 조작된 사건을 만들어 이순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들은 군량을 빼돌리고 이를 고의적으로 이순신의 책임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가 병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보고까지 올렸다. 결국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즉각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체포 명령은 번개처럼 내려왔고 부패한 관리들은 군사들을 동원해 이순신의 집무실을 급습했다. 병사들은 당황했지만 이순신은 침착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내가 가겠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렇게 그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다. 투옥된 이순신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을 당했다. 장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잔혹한 취조가 반복되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린 채 곤장을 치고 거짓 자백을 강요하며 그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는 백성을 위해 일했을 뿐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고문관은 분노하며 말했다. 너 하나 꺾는 것이 뭐가 어렵겠느냐. 하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그러나 이순신은 신음소리조차 쉽게 내지 않았다. 고문관은 결국 지쳐나가며 말했다. 저자는 강철이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길었고 고통은 무자비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 절망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조선을 지킬 수 없다. 그는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고문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신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철처럼 변했다. 결국 백성들의 탄원, 지방 관리들의 진실된 보고, 그리고 조정 내부에서 이순신의 청렴함을 알고 있던 일부 관료들의 노력으로 그의 결백이 드러났다. 이순신은 풀려났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가 이전의 이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련은 그를 부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켰다. 이순신의 영웅적 내면은 이 순간 완성되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고통은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철갑을 입혔다. 조선은 이제 용맹한 장군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절망을 견딘 영웅을 얻었다. 고문과 투호 끝에 풀려난 이순신은 더 이상 지방의 무명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한 사람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좌천된 지역의 백성들은 조정의 탄원서를 올리며 외쳤다. 이순신 같은 장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병사들 또한 그의 청렴함을 위해 직접 조정에 진정을 넣었다. 그는 부패를 막았고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우리가 그를 지켜주지 못한 죄입니다. 이 탄원과 보고서들은 조정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파직이 부당했음을 인정했고 조용히 그의 복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결정된 자리의 규모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순신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불려갔다. 전라우수사 임명. 이는 조선 수군의 중심부를 맡는 자리였고 군사적 영향과 전략적 비중이 큰 자리였다. 사실상 수군 사령관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이순신은 이 임명장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외구의 침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조선의 바다는 이미 위태로웠다. 조선은 전쟁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이순신을 필요로 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조선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수군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군기 강화, 전투 준비, 노후한 배수리, 새무기 배치, 병사들의 사기 진작까지 그 어디에서도 허술함이 없었다.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다시 살아났고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이순신이 얻은 보상은 단순히 자리의 승진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었다. 바로 민심 그리고 국가적 신뢰였다. 이 두 가지는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이순신은 감옥에서 죽음 가까이까지 갔지만 그 경험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고통은 그의 약점을 제거하고 장수로서의 본질만 남겨놓았다. 그날 밤 그는 촛불 아래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조선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 이순신의 보상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 완성의 기반이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이순신은 곧 전설을 쓴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그의 이름이 조선을 구할 그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순신이 전라 우수사로 발탁된 순간 그의 삶은 다시 한번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 파직과 고문, 투옥이라는 죽음에 가까운 시련을 겪은 후 그가 다시 조정의 중심부로 호출된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운명이 그에게 걸려있다는 조정의 무언의 시그널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임명장을 받았을 때 어느 누구보다 냉정했다. 그는 이 선택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조선의 바다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왜군은 수십 년 동안 연안을 위협했고 일본 내부에서는 거대한 전쟁 준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정은 혼란스러웠고 군사적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수들의 기강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 조정이 이순신을 다시 부른 것은 단순히 그를 용서하거나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조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순신뿐이라는 것을. 이순신은 부임길에 올라 전라도 일대를 훑어보았다. 어두운 하늘 아래 펼쳐진 바다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다. 그는 바람의 흐름, 물결의 방향, 해안 지형을 눈에 담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전쟁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을 것임을 그는 알았다. 전라 우수영에 도착한 날,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부대 상황을 점검하고 병력 규모, 무기 상태, 배의 노후화 등을 직접 확인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배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고 포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군량은 부족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었다. 이순신은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그는 즉시 개혁을 시작하였다. 밤낮 없이 배를 수리하고 무기를 정비하며 병사들의 체력을 끌어올렸다. 병사들은 강도 높은 훈련에 힘들어했지만 이순신은 그 누구보다 앞에서 뛰었고 그 누구보다 먼저 노를 저었다. 장수가 먼저 움직일 때 병사들은 믿음으로 따라온다. 이순신은 그것을 알고 있는 장수였다. 어느 날 지친 병사들이 조용히 말했다. 대감, 이런 장수는 처음입니다. 그들 목소리에는 존경과 신뢰가 묻어났다. 귀로의 시기, 이순신은 단순히 직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완성시키고 있었다. 그는 수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었고 전라 좌수영이라는 이름을 조선 전역에서 가장 탄탄한 군대의 이름으로 변모시켰다. 숱한 병사들이 그를 믿고 따랐고 백성들은 그를 보며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 이순신은 자신이 장군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완전히 정립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조선을 구할 장수였다. 귀로의 끝에서 이순신은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이 나라가 맡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 순간은 곧 펼쳐질 오포 사천안산도 대첩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역사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이순신이 서 있었다. 이순신이 귀로의 과정을 거치며 수군을 완성시키던 그 시기, 일본에서는 이미 조선을 침공할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다. 전쟁의 그림자는 서서히 한반도를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고 조정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던 중 일본군이 부산포를 시작으로 조선을 급습했다. 임진왜란의 포성이 조선을 깨운 것이다. 육군은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무너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랐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나라 전체가 공포 속으로 빠져들던 그때 조선은 단 하나의 희망에 기대기 시작했다. 바로 수군, 그리고 이순신이었다. 전쟁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순신은 전투 준비에 돌입했다. 그는 기존에 준비해둔 전술과 병력 배치를 그대로 사용하며 놀라운 속도로 수군을 전열에 세웠다.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먼저 보였다. 그는 말했다. 육지가 무너져도 바다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조선의 마지막 방패다. 첫 전투는 오포해전이었다. 이순신은 적의 배치, 지형, 조류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전투 첫날부터 적에게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다. 전투가 시작되자 조선 수군의 화포가 번쩍이며 일본군의 배들을 꿰뚫었다. 적의 배는 폭발했고 일본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우왕좌왕했다. 오포해전은 완벽한 승리였다. 사천해전에서는 그의 용맹이 절정을 향해 달렸다. 그는 거북선을 앞세워 적을 유인했고 뒤에서 화력을 집중시키며 일본군의 주력 장수 다케다 신유키를 사살했다. 이 승리는 일본군의 자신감을 한순간에 꺾었다. 당포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이 그 어떤 해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이순신의 전술은 이미 신의 영역에 가까웠다. 전투는 승리로 이어졌고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순신의 부활은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절망에서 끌어올리는 기적이었다. 병사들은 확신했다. 우린 이긴다. 대감이 계시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조정마저도 이순신의 존재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임을 인정했다. 그의 승리 하나하나가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순신은 자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둘 다의 부활이었다. 이순신은 죽음과 절망을 견디고 완전히 새로운 장군으로 재탄생했고 그 결과 조선 역시 전쟁의 혼란 속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이 부활의 순간은 이후 펼쳐질 한산도 대첩의 서막이었으며 조선 수군이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전투력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옥포, 사천, 방포의 승리가 이어지자 조선 전체는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백성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었고 병사들은 자신감과 사기를 되찾았다. 조정에서도 이순신을 향해 보내는 평가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를 억누르던 많은 관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순신을 하급 장수로 취급할 수 없었다. 그의 승리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조선 수군의 제거는 그의 공적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어떤 영광도 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백성과 병사들의 것이다. 그의 겸손함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였다. 이순신이 얻게 된 진짜 보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전 조선의 신뢰였다. 이는 전쟁보다 지키기 어렵고 전투보다 어렵게 얻는 가치였다. 이순신의 귀환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그는 영약을 들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을 다시 일으키는 약, 즉 믿음, 전략, 희생, 희망이었다. 백성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고 병사들은 그의 명령을 생명보다 우선으로 여기게 되었다. 조정은 그를 중심으로 군사체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조선의 미래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이순신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의 눈빛은 강했고 바다는 그의 결의를 반영하듯 잔잔했다. 이순신이 가진 영약은 단순한 승리의 기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였다. 이 영약은 조선 전체에 흘러갔다. 부대는 더욱 단단해졌고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조선은 더 이상 패배자의 국가가 아니었다. 이순신의 귀환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설의 시작이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조선의 방패였고 조선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영약을 들고 돌아온 그는 곧 한산도 대첩이라는 세계적 승리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